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아파트 시장 끝없이 오를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자산 시장이든 그 경제 규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가격은 조정을 받는 건데, 아파트 시장만은 예외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물리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리,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예전에 물리 배울 때 되게 지겹게 생각을 했을 건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법칙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고립된 물리계의 에너지는 그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법칙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지구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태양을 통해 얻게 되는 에너지를 기초해서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가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서 끝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어요. 에너지는 느닷없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를 높이고 싶으면 그만큼 일을 해 주어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이 경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경기 순환을 보이는 것, 이것도 에너지 보존 법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경기 상승을 보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항상 정점이 존재해요. 그 정점을 넘어서서 끝없이 상승하지 못하고 추세가 바뀌어서 경기 하강이 이루어지고, 하강을 하다가 저점을 지나야만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경기 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을 보이면서 시장이 변화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에너지의 총량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추세선과 똑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훨씬 더 높게, 어떨 때는 훨씬 더 낮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추세선을 따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유동성과 정책,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영향들이 모두 똑같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추세선과 비슷하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은 과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고 어떤 것은 덜 반영되면서 실제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진폭을 그리면서 가격이 변동을 해요. 그렇지만 그 추세선을 벗어나서 아예 딴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과열되면 다시 하강기를 거치면서 그 추세선으로 점차 수렴하게 됩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 정점에 다다르고, 고점에 달하면 추세가 바뀌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고점에 달했을 때 가격은 가장 높지만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돼요. 가장 높을 때 운동이 멈추고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에서 항상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의 무게와 같이 추세선으로 복귀시키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의 총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점에 달하면 속도는 제로가 되지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추세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2019년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져야 할 시점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추세선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됐어요. 팬데믹 사태,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충격이 왔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였는데 오히려 원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돈을 얹어주면서 원유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정도로 수요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라고 할 정도로 충격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초유의 전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게 순간적으로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아예 멈춰져서 모든 게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유예시키고 사람들이 충격을 잊고 계속 이 상황이 괜찮다고 느끼게끔 차라리 과열이 났다는 말로 그동안 해보지 않은 초유의 방법을 썼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냈죠. 30년대 대공황 때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풀었을 법한 경기 부양책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다 쏟아붓습니다.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서 경제가 멈추는 걸 막았죠. 그래서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고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비용을 치러야 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원래 고점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추세선을 향해서 내려가야 할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추가적인 힘을 가한 거죠. 꺾여야 할 시점을 지나서 더 높은 극점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에 오히려 낮췄고,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에서 핀셋 규제나 이런 거 들먹이면서 규제의 효과를 희석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고 심리는 더 뜨겁게 불타올랐죠. 열의꾼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고 패닉바잉이 겹치면서 실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추세를 훨씬 벗어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최대 재정 확대를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죠. 단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계속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무제한적인 확장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한계는 존재를 합니다. 지금 재정 확대 너무 많이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데, 이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려면 저금리가 계속 유지돼야 되죠.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금리가 매우 낮으면 그 원리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또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서 계속 돈을 풀면 되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이후로 대폭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확장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역병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했지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우리나라보다 빨리 충격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죠. 역병 사태 때문에 갑자기 지게 된 빚만 갚으려고 해도 세금도 많이 걷어야 하고 금리도 올려야 합니다.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코앞에 와 있어요. 여기에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죠.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데 그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원자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있어요. 돈이 귀해지고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데, 미국도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지금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를 보이고 있죠. 가장 빠르게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논하고 있습니다. 돈이 귀해지는 시기가 왔는데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빚의 유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자 같은 경우 기회가 될 수 있죠. 돈값이 비싸지는데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빚을 줄이고 갖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뿌리고 실업급여 주고 이 상황에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빚이 없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만 분담하게 되는데, 집이 있고 빚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출의 무게까지 추가가 됩니다. 또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보다는 자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세부담도 커집니다. 세금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삼중고를 견뎌내야 해요. 결국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벗어나서 어떠한 자산 가격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범위 안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원래의 추세보다 훨씬 더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얘기하고 또 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빚을 더 지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 있죠? 미치고 안 판다는 얘기 하는데,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 더 오를 거라고 하면서도 집을 팔려고 하는 거죠. 당첨된 로또를 파는 사람 정말 있나요? 또 장사꾼들 지금 자기가 파는 물건이 더 가격이 떨어진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지금 당장 살 이유가 없고, 그러면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파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절대 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올라간 만큼 조정받는 폭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추세선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바로 이런 걸 겪었죠. 일본이 잃어버리고 싶어서 20년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큰 자산 버블을 겪었고 그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대출이 조정되고 극심한 경기 침체 과정을 겪으면서 20년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잃어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이 귀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만 믿고 과연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